나오셨고요. 네. 나오기 쉽지 않으신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한로랍니다 오늘이. 이슬이 며칠은 이슬이 이제 서리가 됩니다. 데메테르가 지금 이제 딸하고 이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판쯤 가면 막 이제 슬슬 땅이 얼었고 낙엽치고 이제 다시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짧아졌죠. 이제 밤이 길어지는 거죠. 한 30초씩 한 4개월, 5개월 걸린다죠. 하지부터 시작해갖고 30초씩인데 그게 한 달, 두 달 그 단위로 가보면 그게 느껴져요. 어우, 밤이 이렇게 낮이 이렇게 짧아졌다는 것들이. 저도 빨리 오늘 수업 끝내고 저기 낚싯대 메고 등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등산 좀 가서 둘이 울고 있는 데메트르하고 페르세포네하고 울고 있는 것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게 좀 어려워요. 까다롭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다가 요번에 제 5부에서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책이 좀 지루한데다가 그래서 오늘 거 좀 천천히 원래 오늘 이제 5부를 다 끝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좀 바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에이 뭐 진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천천히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제 1부를 2시간 잡았다가 3시간으로 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뒤에 7부인가요? 네, 7부를 저 희생양 네, 희생양 그거는 좀 건너뛸까 속죄양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들 계세요. 이거는 그걸 좀 건너뛰면 좀 이렇게 그 5부도 그렇고 맨 마지막 챕터도 그렇고 천천히 나가도 되지 않을까. 7부를 6부에서 하는 건 많이들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도 중요한 건 5부를 잘 해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제가 얘네들하고 풍습이나 그다음에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꾸 뭐 3번, 5번 읽다 보면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원서를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아끼게 해요. 이게 번역이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모든 책에 다 번역의 문제를 건너서 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구절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 잘못을 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역을 하고 조금 애매하게 번역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원서로 들어가서 보면서 그냥 줄을 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저는 원서를 보면서 이 책을 읽는 좀 도움이 좀 됐습니다. 워낙 줄여놓은 책이어서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제 두꺼운 책들을 뒤져봤어요. 뒤져봐서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한 것처럼 하는 얘기들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찾아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린팅으로 따로 나눠드렸는데 그거하고 교재하고 천천히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4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글이 좋아서 지금 197쪽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제가 4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쪽. 네, 지난번에 공부한 거에 대한 복습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줄여놓은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프레이저는 제 3부 중간의 신에서 숲의 왕과 같은 신의 모습을 한 인간 왕들의 운명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했다. 4부에서는 신들의 죽음을 다루면서 신물의 신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들도 온갖 위험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특징인 죽음이라는 위험에 놓인다고 말한다. 프레이저는 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도니스 신화와 아도니스 숭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고대 지중해 안한지역의 사람들의 숭배했던 신 아도니스는 매년 죽음과 부활을 되풀이하는데 그는 이것을 가을에 죽고 봄에 소생하는 자연과 연관시켜서 다루고 있다. 아도니스와 숲의 왕의 연관되는 것은 둘 다 자연의 재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다는 것과 그
불사의 여신을 반려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운명적인 죽음을 맞는 신과 불사의 여신과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방에 의해서 두 이성의 결합이 자연의 풍요를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한탄하고 봄에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숲의 여왕 여전히 살아있고 주술이요, 모방 주술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계속 끝날 때까지 합니다. 제7부에서도 우리는 이제 아도니스의 전형이 탐무주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무주로 시작해서 이제 5부로 가면 데메터하고 그 페르세폰의 신학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아마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서 나름대로 읽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이 기가 막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을에 죽고 봄에 소생하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 그 극한적인 그 열대든 한대든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봄과 겨울이 있잖아요. 그 봄과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히는 거고. 예, 그래서 탐무주하고 그 다음에 이슈타르 지하에 내려가서 그 내려간 남편을 구해서 올라오는데 조건을 달았죠. 단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지하에 있고 나머지는 위와로 지내라.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요. 다 공부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23쪽에 와서 5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들. 이제까지 설명해서 알 수 있듯이 숲의 왕의 죽음은 자연계의 풍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아도니스의 죽음과 부활은 모방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모방에 대해서 그리스의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와 페르세폰의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스의 곡식의 여신은 곡식의 화신일 뿐만 아니라 곡식 그 자체였다. 어머니인 데메테르는 지난해의 낡은 곡식이고 딸인 페르세폰에는 올해의 새로운 곡식이다. 따라서 매년 죽는 페르세폰네와 그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를 다룬 신화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고 화종기와 수학기를 다룬 역사가 담긴 이야기다. 이런 종류의 신화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은 곧 곡식이기 때문에 이 곡식을 먹으면 신을 먹는 것이 되므로 그것을 성찬이라고 부르게 된다. 숲의 왕을 신분의 화신으로 간주한다면 이 관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관습이 내미에도 존재했고 거기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띈 빵을 하나의 의식으로 먹었다. 이 빵은 그 이전엔 왕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었다. 그 왕은 이제까지 등장한 곡식의 다른 신과 동일하며 매년 수학기에 살해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이제 데메테르를 조금 보셨어요, 그죠? 네, 226쪽하고 228쪽까지. 그러면서 그 227쪽에 그림 바로 밑에 샘 얘기도 했었어요. 처녀의 샘. 우물이에요, 우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우물이 조금 심상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도 지하나 이런 걸로 통하는 곳인가 봐요. 바다를 건너가거나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거나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228, 229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0쪽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쪽에 밑에서 8번째 줄 그 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메테르 창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의 정당성 같은 걸 여러 자료를 끄집어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폴리투스 그 동일한 이름이 그 인물이 쓴 그 당시의 저술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고 229쪽이에요. 한 가운데 한 15번째 줄 내려오면 히폴리투스의 얘기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또 반복되네요. 230줄 가도 그 들판 얘기하고요. 그 뒤에부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저기까지는 적어도 234쪽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4쪽 밑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어디냐
두 번째 패러그램 나눠지는데, 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경기, 경작전의 축제 뭐 이걸 지나가서 그 다음 줄에 엘베우시스의 신비한 의식이라는 총칭으로 발행된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 뭐 등등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35쪽까지 그 정도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요걸 좀 줄이고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도니스하고 아도니스에 대한 게 요걸 좀 줄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숲의 왕에서도 우리 그 없애버린 것들이 좀 있죠. 쓸데없는 것들. 그게 아마 이걸 12권을 놓고서 이 양반이 직접 이걸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관점이 깊이 박인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도니스가 그러하고. 그래서 아도니스의 양을 좀 줄이고 저 뒤에 동물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는 동물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900페이지짜리로 한 권으로 된 옥스퍼드에도 한 150페이지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권으로 된 여기에도 한 200페이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먼저 오늘 프린트물 받으신 10페이지짜리 5장짜리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거는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그것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5장이 좀 까다롭고 재미없고 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와 하는 김에 요거 정도는 해야 그래도 황금가지를 끝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메테르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원본을 좀 찾아본 거예요. 근데 이게 원본인데 번역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좀 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구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그 내용을 한 500행짜리죠. 500행짜리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는 볼 수 있게 돼서 10커트 정도. 한 500행 정도 돼요. 500행. 그러니까 이걸 저 A4로 빽빽하게 따지면 한 15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500행이니까 적지 않죠? 예를 들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한 10개 정도 챕터가 있는데 한 챕터가 한 500 내지 1000 정도의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반 정도가 되는 거니까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죠.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래도 원전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저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밀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229쪽 좀 보실래요? 예,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하는 예요. 호메로스가 지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데메테르 찬가인데 그 229쪽에 있는 밀교 의식 이게 있다는데 우리 책에는 이게 없어요. 한번 띄었더라고요. 우리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데메테르 찬가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고 이거를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이유는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가 국교로 정립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는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근데 이 밀교의식이 아마 상당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제가 입수한 번역본에도 없더라고요. 단식, 입회하는 사람이 행하는 예비 단식, 햇불 행렬, 잠자지 않기, 입회자가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말없이 안 가지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슬슬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 내용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시간이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황금가지를 들어가서 이제 아이네이스가 지하로 내려가서 어떻게 황금가지를 구하는지 발견하는지 나오다가 그 지하의 신, 그 누구였죠? 지하의 신이? 예, 맞아요. 페르세포네. 예, 페르세포네 노예 이미 플루토의 와이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끌려 내려간 모양이죠. 여기서 페르세포네가 그 하데스 플루토한테 끌려 내려가서 이제 지하의 여왕으로 군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IDS가 가서 허락을 구한 건 바로 그 헬로세포네예요. 지하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거 원전이라는 거 읽었듯이 가능한 한 원전으로 읽는 게 여기서 조금 맛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예, 이게 그 호메로스 참가여서 이렇게 많아요. 많고 근데 길이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짧게 언급되어 있고 오늘 그게 데메트를 참가입니다. 요거를 치시면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이미 뜰 거예요. 데메트를 참가를 쳤나 이걸 참가하는 거쭉 뜨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그 누구야 불빈치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썼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의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사람에 의한 것들이고 이건 아마 그 뭐 100년 전에도 발견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채워넣는 모양인데 다른 건 다 짧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 요 이제 데메트를 참가 495회인데 제가 좀 잘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부터 어떻게 이제 뺏기는지 등등 한번 좀 시작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갑자기 저기 하면 읽기가 쉽지 않죠? 아니요. 예. 엄숙한 여신 머리칼 아름다운 데메테르를 노래하자. 그 여신과 얇은 복사뼈를 가진 그 딸 여신을 묵직한 뇌성을 울리며 멀리까지 내다보는 제우스에게 부여받아 명왕 하데스가 이 딸 신을 빼앗아갔다. 아가씨는 황금의 칼을 두르고 작물을 풍요롭게 여물게 하는 어머니 데메테르의 곁을 떠나 오케아노스의 가슴이 부드러운 딸들과 논일며 부드러운 풀이 자라는 목초지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신 하데스가 불사의 말을 이끌고 아가씨의 앞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반항하는 아가씨를 붙잡아 황금의 마차에 태워 울며 소리치는 것도 아랑곳 않고 억지로 끌고 사라졌다. 아가씨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고 지고지전의 아버지이신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불사의 신들도 죽을 운명의 몸을 가진 인간도 누구 하나도 그 목소리를 귀로 들은 자는 없었다. 글에 따라서 목소리 나는 탁탁 그렇게 금방금 어떻게 내요? 계속 해야 되나요? 다른 분이 한번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으실까요? 한 10바닥 됩니다. 아가씨 여신은 대지와 별이 빛나는 하늘과 물고기가 사는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태양의 눈부신 빛을 눈에 담고 있던 동안은 슬퍼 탄식하면서도 자애 넘치는 어머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신들의 일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늘어져 있는 신들의 형상도 태양의 깊은 바닥도 대양의 깊은 바닥도 딸 여신의 외침을 메아리쳐 어머님이신 존귀한 여신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격렬한 아픔이 가슴을 꿰뚫고 여신은 자신의 손으로 신성한 머리칼을 묶은 끈을 찢고 검푸른 베일을 양 어깨에 걸치시고서 자기 자식의 모습을 찾아 단단한 대지와 바다 위를 흡사 들의 새와도 같이 빠르게 뛰어다녔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욱신되는 그 마음을 안고서 마을 곁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는 처녀의 샘 근처 올리브가 울창하게 자라서 그림자 지는 곳에 쭈그려 앉았다. 그 모습은 이미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꽃의 관을 즐기는 아프로디테에게도 저버려진 노파와도 닮았으며 법을 선포하는 왕의 아이들의 유머로도 목소리 메아리치는 저택에서 서서 일하는 시녀로도 보였다. 그 모습을
엘레우시노스의 후예인 텔레오스의 딸들이 발견했다. 쉽게 뜰 수 있는 샘의 물을 떠서 청동의 물 항아리에 넣고서 아버지의 저택을 옮기려 4명이 모여서 이곳으로 온 것이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여신과도 닮은 아가씨들, 칼리디케, 클레이시데디케, 사랑스러운 데모, 그리고 가장 나이가 위인 칼리토였지만 누구도 여신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했다. 죽을 운명인 자들의 눈에는 신들은 쉬이 보이시지 않는 법이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여신은 마음이 맑은 텔레오스의 훌륭한 아들, 아름다운 띠를 낸 메티네이라가 낳은 데모콘을 저택의 안에서 돌보았다. 이 아이는 먹을 것도 입에 대지 않고 젖도 빨지 않으며 신과도 같이 쑥쑥 성장해 갔다. 데메테르 신의 아이에게 하던 암브로시 아이를 피부에 문질러 품에 안고서 향기로운 숨을 살짝 풀어넣어 두고 있었다. 밤이 되면 부모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하여 그 여신은 그 아이를 불타는 불 안에 등불과 같이 묻어놓았다. 자신의 아이가 너무나도 빨리 성장하여 신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양친에게는 큰 놀라움이었다. 여신은 그 아이를 블로부사의 몸으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아름다운 띠를 맨 메티네라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상황을 보러 가 향기로운 침실에서 엿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잘못된 것이 두려워 매우 마음이 흐트러져 비통한 외침을 높이며 양 넓적다리를 격하게 때렸다. 네, 고맙습니다. 읽어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비탄하며 날개 달린 말을 걸었다. 사랑스러운 아이, 데모콘이여, 미국의 여자가 너를 불타는 불에 묻어서 내게 슬픔과 고뇌를 주저하고 있구나. 메타네이라가 슬퍼하며 이렇게 외치자 이 목소리를 매우 존귀한 여신이 들었다. 훌륭한 화관을 쓴 데메테르는 메타네이라에게 발을 내며 뜻밖에도 이 저택에서 그 어머니가 낳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불사의 손으로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 자신의 품에서 마룻바닥에 던졌으나 그 마음은 격렬한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아름다운 띠를 맨 메타네이라에게 말을 걸었다. 무지하고 사려가 모자란 인간들이여, 돌고 도는 운명의 선과 악을 먼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대도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 이상 없을 잘못을 범한 것이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읽어주실래요? 신들이 그에게 맹세를 하는 가차없는 스티스의 강을 걸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대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영원히 불로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시들지 않는 명예를 부여할 생각이었소. 지금은 더 이상 죽음의 운명에서 도망갈 수 없게 되었어. 그렇지만 내 무릎에 올라 이 가슴에 달래진 이상 시들지 않는 명예가 영원히 이 아이의 것이 될 것이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마땅히 그리 할 때가 온다면 엘레시우스의 후예들은 서로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과 무시무시한 전쟁을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오. 그렇지 않겠군요. 뒤에 몇 바닥 더 있습니다. 뒷부분, 뒤에 분들 한 번씩 읽어주실래요? 네. 나로 말하자면 명예를 짊어진 데메테르 불사의 신들에게도 죽을 몸을 가진 자들에게도 이 이상 가는 것은 없는 이익을 가져오는 기쁨의 신이로다. 자, 도읍과 우뚝 솟은 성벽 아래 칼리코로노 샘을 내려다보는 조금 높은 언덕 위에 나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 거대한 신전을 세워 그 아래에 제단을 놓으라. 이후 너희들 모두가 죄를 정중히 치러 내 마음을 달래도록 죄인은 이 몸께서 직접 가르침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이리 말하자 여신은 늙은 모습을 떨쳐버리시고 키와 모습을 갖고 왔다. 그러자 그 몸 주변에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자욱하게 내렸다. 향기를 뿜는 긴 옷으로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향기가 감돌며 여신의 불사의 피부는 멀리까지 강체를 내뿜으며 황금을 이룬 머리카락은 양 어깨까지 풍성하게 물결치며 늘어져 있었다. 튼튼하게 지어진 저택은 번개라도 밝혀진 것처럼 눈이 멀어버릴 듯한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네, 맞습니다. 금방 갑니다.
신전은 신의 뜻대로 지어져 갔다. 이리하여 신전은 무사히 지어졌고 일이 끝나자 주민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황금의 머리칼에 데메테르는 그 신전에 자리 잡으며 행복하신 신들 모두로부터 멀리 떨어져 느슨하게 허리띠를 맨 딸을 그리워하며 여유어갔다. 그리고 여신은 많은 것을 키우는 대지에 위해 인간들에게 이 이상 무섭고 또한 저주스러운 일련을 가져오셨다. 대지는 뿌려진 씨앗의 한 알조차 싹을 틔우지 않았다. 훌륭한 화관을 쓴 데메테르가 그것을 숨겨버리셨기 때문이다. 밭에서 소들이 굽어있는 가래를 몇 번이고 당겨도 헛수고였으며 흰 대맥을 아무리 땅에 뿌려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 만일 제우스가 그것을 눈치채고 마음을 쓰지 않았다면 말을 가진 인간족들은 남김없이 심한 굶주림에 고통받아 죽어가고 올림푸스 궁전에 거하시는 신들도 재물이나 제의를 받으시는 영광을 잃을 참이었다. 아이고, 이게 왜 뜻이죠? 이게? 저거 엑소트 부르면 엑스 끝내고. 다음 본문 읽어주시죠. 거기서 제우스는 일단 황금의 날개를 가진 아리스를 보내 용모가 매우 아름다운 여신 머리칼 아름다운 데메테르를 불러오너라고 명했다. 한편 페르세포네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눈을 보자 마차도 말도 버리고 내려서 달려나가 어머니의 목에 손을 걸고 단단히 매달렸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으면서도 그 마음은 무언가의 계략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다. 거기서 다정히 어루만지는 손길을 멈추고 곧장 물어보았다. 내 아이야, 너는 명부에 있는 동안 무언가 음식을 입에 대거나 하지는 않았겠지? 자, 솔직히 말해보거라. 숨기거나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두어야만 한단다. 아,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면 거름직한 하레스의 곁에서 지상으로 돌아와 나와 아버지 검은 구름을 부르는 크로노스의 아드님의 곁에서 모든 불사이신 신들에게 존경받으며 살 수 있겠지. 혹시 무언가 입에 대었다면 다시 지하의 밑바닥에 나가서 돌아가 1년 3계절 중 하나를 그곳에서 지내게 되며 남은 2계절을 나와 다른 신들의 곁에서 지내게 되는 거란다. 지상의 여러 향기가 풍부한 봄의 꽃들이 알록달록 어울려져 피는 때가 오면 너는 안개가 자욱한 어둠의 세계에서 다시 올라와 신들에게도 죽을 몸의 인간들에게도 크나큰 놀라움이 되겠지.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길었군요. 그러자 훌륭한 화관을 쓴 데메테르는 그 명예에 따라 그 즉시 비옥한 밭에서 결실의 싹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널찍한 대지는 나무의 잎과 다양한 꽃들로 덮였다. 거기서 여신은 법을 선포하는 왕들에게로 찾아가 트리톨레모스와 말을 잘 다룬 디오클레스와 위협을 떨치는 에우모르포스와 주민들의 장인 텔레오스에게 제의 방법을 가르쳐 트리톨레모스와 프릭세이노스와 그리고 디오클레스와 아름다운 미리를 계시하였다. 그 미리는 진중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것을 침해하는 것도 그것에 관해 묻는 것도 흘리는 것도 용서받지 않는다. 신들에 대한 크나큰 희생함 때문에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행복한 일이로다. 지상에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것을 본 자는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제의에 관계하지 않는 자는 죽은 후 어둡고 습한 어둠의 세계에서 이와 같은 운명을 누릴 일이 없으리라. 그럼 제의의 순서를 남김없이 내려주시고 이리도 존귀하신 여신 베레메스는 딸 여신을 데리고 다른 신들이 모이시는 올림푸스로 향했다. 맞습니다. 아마 데메트르겠죠. 딸을 있고 다시 만나는 봄이 오겠죠. 아마도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밀교 절차, 행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라도 있어서 그 다음에 맨 저 앞으로 가면 우물가 얘기 나오죠. 예, 우물가. 그 다음에
누구를 유모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가장을 해서 신이 아니라 그냥 초췌한 그 따로 잃어버린 여자의 모습으로 유모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사의 여신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는 그만 화토를 냅니다.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으세요? 그 관련된 걸 프린트로 좀 만들려고 하다가 아실 텐데 누구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느 장면하고 많이 연상이 돼요. 겹쳐져서 왕의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거기도 우물가요. 오시리스 얘기가 똑같아요. 오시리스하고 이시스. 자기 형한테, 자기 동생인가 세트가 자기 형 동생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관에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보라 그래서 관에 들어가서 눕자마자 거기다 못질을 해가지고 그걸 바다에 튀겨보내는데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로 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글로 이제 떠내려가요. 그래서 또 이시스가 죽은 오시리스의 관을 찾아서 글로 가요. 그래서 그 우물가도 나타나고 거기서 또 왕자의 아들을 키우는 이런 장면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집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하는데 계속 그 소아시아, 서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여기 한 영역이어서 그런지 탐무주 아도니스의 그 전형이 됐던 게 탐무주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시리스도 여기서 아마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림을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02쪽이요. 오시리스, 이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시리스가 죽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나타나요. 그 새가 아마 이시스일 겁니다. 죽은 오시리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맴돌다가 이제 임신을 하죠. 직접 닿진 않았는데도 임신을 합니다. 많죠. 침을 삼켜오고 뭐 손 잡고 뭐 그래서 임신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오시리스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얘기 등등입니다. 오시리스가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그냥 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뜹니다. 줄거리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뜰 거고요. 유명한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35쪽으로 오시면 교과서에 오시면 그 밑에 이제 무덤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됐나 봐요. 저게 죽는 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저게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데메테르 페르세폰의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하고는 다르죠. 그런 걸 연구해 놓은 논문을 봤습니다. 예수는 한 번으로 끝나고 얘는 이제 매해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교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리스도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밀교의식으로 거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공부한 게 데메테르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아이고 하나 이거 좀 한번 쭉 개발을 하시고 어디까지냐면 이거 지금 개발할 때 리트에스 들어가기 전 2장이구나. 리트에스가 좀 까다로워요. 리트에스가 251쪽부터가 까다롭고 나머지 이제 거기까지는 뭐 줄렁줄렁
윤곽만 잡으시면 돼요. 윤곽 잡고 몇 군데는 책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 같이 읽어보고요. 우리 프린트물도 같이 좀 읽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인터넷에서 뒤집어는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것들이 요거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제 데메트로하고 페르세포네로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5장짜리 프린트물이죠. 요거에 대한 우리 책에는 전혀 없는, 그래서 요거까지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그냥 30대까지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데메트로하고 페르세포네를 공부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후대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이 꼭 데메트라고 페르세포네라고는 안 불려도 유럽에서는 곡식의 어머니라고 불렸고, 다른 데는 또 세계 각지에 또 이 사람이 또 찾아보니까 거기도 이제 대표적으로 곡식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곡식의 딸인 거예요. 페르세포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차게 곡물 정령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죠? 이미 익숙하죠? 나무 정령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나무 정령까지만 하고 나면 거의 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무 정령에서 공부했던 그 논리와 사고방식 같은 것들로 그냥 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곡식의 정령. 거기서 나무 정령이 인간으로 바뀌는 경우 보신 적 있죠? 인간으로 화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제가 좀 억지를 불렀지만은 그 노간주 나무의 정령으로서의 새가 짐승으로도 막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무의 정령으로서의 새, 이제 그 대신에 곡식의 정령으로서의 짐승, 또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 나무 정령처럼 똑같이 동물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서도 기억도 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다 이제 논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일하다가 해가 지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경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논밭을 다 추수를 다 하고 처음에 벨 때와 맨 마지막 벨 때가 조금 신경 쓰였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베고 나면은 거기 숨어있던 동물들이 나타나서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꿩도 도망가고 뭐 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10가지 동물을 내세웠어요. 이게 정령이 아니겠느냐. 곡식의 정령이 아니겠느냐. 늑대, 개, 고양이, 뭐 등등등등. 그래서 늑대와 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동물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인간으로도 나온다는 거. 이미 반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곡식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중화 시켰냐. 신을. 여기서도 이중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이중화돼서 전승돼 내려오는 데는 의미가 뭐겠느냐. 이런 것들. 유태에서는 곡물을 수확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죠. 네. 그 수학자의 노래고, 비테르세스는 그 노래 중에 좀 독특한 거, 페니키아 지방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곡식 정령의 이야기를 그래서 마감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또 인신 질문 얘기가 나오고. 빠지지 않죠? 농작물한테는 밑에다가 이제 죽여서 피와 살이라는 걸 버무려서 뿌리고 일부를 뒀다가 다음 해에 파종할 씨앗에다가 같이 버무려서 또 심고 등등등등 알고 있는 얘기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다시 인간을 화신한 동물 정령을 살해하는 얘기죠. 이게 좀 까다롭고 뒤에 거야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냥 한 10개 정도로 그냥 PPT로 만들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못 지웠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놓은 건데, PPT 아까 받고, 대표적으로 친구가 보고, 교과서 같이 읽으면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운 겁니다. 수학기에 이런 걸 어떻게 이름을 졌느냐. 곡식의 어머니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를 독일에서 어떻게 졌느냐. 어머니, 곡식의 어머니, 곡식의 여왕, 또 곡식의 어머니. 이런 나라들에서 불가리아에서 이렇게 불렀고 독일에도 있고
이런 것이 쭉쭉쭉 전 세계적으로 있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유럽인 거죠. 유럽에서 그죠?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탈곡기 때 또 명칭이 따로 있었는 모양인데 이게 아주 간략하게 줄여놔서 옮기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탈곡하고 추수하다가 동물이 나타나도 이상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도 이상했을 거예요. 뭐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익은 국식전형을 또 이렇게 불렀어요. 처녀라고는 안 부르겠죠? 할머니 등등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 쭉쭉 주변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한 곡식들 귀리 뭐 여자를 그것을 먹는 여자를 부르는 뭘까? 옳지. 다른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서 얘가 별로 없어서 묵는 여자를 국식의 다발과 그것을 묵는 여자를 부르는 이름인 것 같은데 명칭인 것 같아요. 명칭 여자를 부르는 명칭 아주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239쪽을 보고 있습니다. 쭉쭉쭉 저는 나름대로 이제 번호를 갖다 붙인 거예요. 독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르는 그 시기 수학기에 부르는 명칭 뭐 탈곡기 때 부르는 명칭 등등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네. 이런 거 우리가 실내지안에서 이렇게 부른다. 나이스라고 하는 짓은 기대요한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전에 그 봄에 그 나무 정령이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막 놀고 그랬잖아요. 그 나무에 5월에 나무 기둥도 심고 그러면서 그 나무와 같이 놀았었는데 그거하고 봄에 간섭하고 수학기의 간섭을 비교해 놨네요. 수목정령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맨 마지막에 비는데도 사람이 나타나더라. 탈곡할 때도 사람이나 동물이 나타나더라. 그렇죠? 예. 봄에 이제 봄을 맞으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동물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맞이했었는데 이제 수학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봄에 봤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정령에도 있다. 풍요의 신이 이게 마음에 거슬려서 찾아보니까 영어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원시적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원시적이라는 말을 너무 나뉘어요. 꼭 이렇게 원시적인다고 가지고 이렇게 원시적은 좀 난데 이교적인 이단 이러고 이교적인 이게 뭐랄까 미개인
미개인이라는 말, 원시적은 좀 낫네요. 이방에 뭐라 그러죠? 미개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은 아마 번역상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교를 얘기하거든요. 하스터미.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은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1년에 한 번씩 그 국가에서 행하는 그런 커다란 행사, 그날 뭐 그 시장놀이도 잡고 수천 수만이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그냥 아무 때나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239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글로 읽어야 되는데 줄여놓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239쪽에 맨 밑에 보면 집에서 읽어보세요. 밑에서 그 12번째 줄 보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수학기의 관습은 이 책의 일부에서 검토한 봄의 관습과 매우 비슷하다. 봄의 관습에서는 수목정령을 수목과 인간을 나타내는데 수학기의 관습에서도 곡식정령이 마지막에 베어낸 곡식에 다발해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 곡식을 마지막에 베어내거나 묶거나 탈곡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그렇죠? 처음에 베거나 맨 나중에 베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 부여를 한 거죠. 보시고요. 조금만 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곳에 유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불러있는지 똑같죠? 음식이 달라지죠? 저쪽으로 가면은 옥수수가 한두 알 심어놓으면 그 엄청나잖아요. 수천 수만 배가 열리는 옥수수만한 게 없을 거예요. 동인 인도 쪽은 쌀의 어머니. 이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어머니. 여기서는 콩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기 그 벼, 쌀 대신에 벼도 나오니까 같은 건데 아마 번역이 달리 했을 수도 있고 그 음식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좀 달라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곡물정령이 사람으로 나타난 경우고 이 책에서만 이걸 다뤄요. 이 책에서만 이걸 다뤄요. 멀리 그 농사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새를 보내갖고 옛날에 그랬죠. 우리 어렸을 때 강간제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가 된 거고 그 이제 제비한테 막 기원하고 그랬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 제비 보기가 어려워졌네요.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철새를 보내요. 물새를 보내서 근데 이제 음식마다 정령들이 다 익은 거죠. 기러기하고 백조하고 드루리가 각각 그 자기가 명받은 그런 곡식전대에 들어가서 관리하고 이제 그러겠죠. 신이 주는 봄에 이런 곡식 주술제를 열 테고 가을에는 또 이제 물소 축제인데 이제 그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또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바뀌겠죠. 물소뿐이겠습니까? 뭐 곰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연어도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저쪽일 거예요. 그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곡물 정령이 인간으로도 나타난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절대 죽지 않은 노파가 있어갖고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데메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씩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죠. 네. 그걸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의인화가 이중 의인화가 되었느냐? 이거 같아요, 이거. 어머니 역할은 곡식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아이의 역할은 딸의 역할은 곡식의 아이고. 그리고 내려가는 건 타종이고,
부활하는 거는 새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합치질 않고 어머니와 딸로서 그냥 이중화된 상태로 우리한테 데메테르 신화가 전달되어 내려오지 않느냐. 그래서 쉴 시간이 됐군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좀 풀리시면 좋겠고 어떤 대로 익사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고 제가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황금가지 수업 준비하느라고 이걸 지금 이렇게 못 만들고 그냥 그러고 있네요. 예,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 아유 이건 요약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 주실래요? 익사 올해의 권작으로 주인공 조커 고기토는 만년의 노 작가다. 고기토는 젊은 시절부터 쓰고자 했던 소설가로서의 살아오면서 항상 자신을 괴롭혀온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완성하고자 마음먹는다. 노 작가 고기토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농담 같은 예언, 아들이 소설가가 될 것이라는 말처럼 소설가가 됐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완성해야 한다는 또 다른 예언처럼 의식하며 살아왔다. 작품을 쓰기 위해 고기토는 고향인 시쿠코로 간다. 고향인 시쿠코에는 아버지가 홍수로 불어난 강물에 익사하던 때 배에 싣고 있던 붉은 가죽 트렁크가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아있다.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젊은 고기토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트렁크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고기토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10년 후에 공개할 것을 고기토의 동생인 딸 아사에게 부탁했다. 그로 인해 가족들과 의젓하다시피 지내던 고기토는 어머니가 죽은 지 10년이 됐고 자신도 이제 70대를 넘었기에 더 이상 아버지에 관한 소설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의 뜻을 짐작한 동생 아사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갖게 만든 극단 혈거인의 여배우 우나이코를 만남으로써 익사소설을 쓰기로 한 고기토의 마음은 탄력을 받게 된다. 고향 시쿠코에서 고기토는 앞서 만난 우나이코를 비롯한 극단 혈거인을 아사로부터 소개를 받는다. 그들의 대표격인 아나이 마사오는 고기토의 작품을 연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 작가의 마지막 소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집대성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편 우나이코는 죽은 개를 던지다라는 관객 참여 형식의 실험적인 연극으로 주목받는 배우이다. 관객 참여를 유도해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언행에 죽은 개를 던짐으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독특한 방식의 연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기토 또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작품을 써온 사람으로서 우나이코의 죽은 개를 던지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소설의 연극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붉은 가죽 트렁크에는 아버지를, 자신이 갖고 있던 어쩌면 우상화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단서가 없었다. 오히려 생전에 아사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녹음된 내용을 통해 실망을 하게 된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의 영웅적인 모습으로 소설을 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고기토는 실망한 채 도쿄로 돌아온다. 그는 실망감으로 인해 현기증에 시달린다. 그로 인해 예민해진 고기토는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아카리의 실수에 대해 너는 바보다라는 말로 상처를 주고만다. 아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급기 아내 치카시가 암에 걸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아내 치카시는 자신의 암보다 어그러진 부자 관계가 더욱 걱정이다. 아카리의 동생인 코기토의 딸 마키마저 아버지 코기토를 못마땅해 여긴다. 하지만 자신의 오빠 아키라에 대한 걱정으로 부자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려는 행동을 보인다. 시코쿠의 부자 사이는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 다행히 혈거인 단원 중 한 사람인 리짱이 아카리의 음악 활동에 도움을 주며 아카리의 마음의 상처를 진정시켜주고 있었다. 리짱은 단원이 되기 전에 음악을 전공했다. 그래서 아카리가 받고 있던 음악 레슨을 시코쿠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고기토는 고향인 시코쿠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스승처럼 따랐던 다이오를 만난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의 익사에 관한 내막을 듣게 된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와 있던 군인들과 아버지는 여러 차례 토론 끝에 국가 전복을 위한 봉기를 계획한다. 하지만 그것은 군인들의 농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혼자 실행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다 익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다이오를 통해 알게 된다. 코기토는 익사소설을 쓰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붉은 가죽 트렁크 속에 있던 황금가지라는 책을 통해 아버지의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어머니는 왜 자신에게 반국가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감추려는지 이해하게 된다. 우나이코는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 메이스케 어머니에 관한 연극을 계획한다. 이미 영화화됐지만 극우 세력의 압력에 의해 상영이 되지 못한 작품을 연극화하는 작업이다. 작품은 영화의 내용처럼 민중 봉기와 주인공인 메이스케 어머니가 강간을 당하는 극우주의와 공국주의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는 우나이코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10대 시절 교육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큰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것이 알려져 큰어머니가 그녀를 강제로 낙태 수술을 시키는 일을 당했다.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큰일을 하는 큰아버지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었다. 그녀는 그 일을 개인적인 한에서 벗어나 권력이 국가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말살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연극을 통해 치환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는다. 급기야 연극 최종 리허설을 하는 날에 사전에 큰 어머니의 만남에서 연극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했던 우나이코는 큰아버지에게 납치를 당하게 된다. 우나이코의 큰아버지는 강간 장면을 문제 삼으며 연극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납치된 우나이코를 비롯한 아카리와 리짱의 소식을 다이오가 코기토에게 전합니다. 코기토는 다이오를 따라 우나이코가 감금된 곳에 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함께 잡혀온 아들 아카리를 걱정하는 것 외에. 다음날 코기토는 아사에게 리짱이 봤다는 얘기를 듣는다. 우나이코가 감금된 곳에서 우나이코를 감시하던 이가 우나이코를 건드리려는 것을 큰아버지가 질책하는 걸로 알았지만 사실은 큰아버지가 우나이코를 또다시 범하려는 거예요. 총을 든 다이오가 고갈을 쐈다는 말로 리짱은 우나이코의 큰아버지는 그 총에 죽임을 당한 곳이고 다이오는 도망을 쳤다는 내용입니다. 우나이코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강간당하고 갔지만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그녀를 돕겠다는 말까지 했다. 수면제를 먹는 바람에 그 소독을 보지 못한 코기토는 깊은 잠속에서 간간히 꾸었던 꿈, 다이오가 산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 모습을 통해 코기토는 익사에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비로소 떠나보낼 수 있게 됐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심력에 좀 둔탁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참 감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그 안내서가 되실 거예요. 그 황금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후임자가 전임자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 천황제에 대한 천황국의 이제 가치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 무시무시한 불가능한 꿈이겠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다가 자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나이코라고 하는 젊은 연극을 하는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이 여자도 그 결국 국가에 의해서 그 강간을 당했던 그 큰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로 대변되는 국가를 대변하는 큰아버지가 강간을 당한 두 사람이 가진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유까지는 아닌 것 같고 두 가지가 모티브가 됐었던 꼭 좀 읽어보시도록 권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질문을 좀 만들고 토론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정신이 지금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오게 노력을 해주셔서 그렇죠. 뭐 제가 한 거보다 각자가 읽어보시는 게 제일 큰 거죠. 예, 246쪽 좀 주실래요? 246쪽.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은 있어요. 그 앞에. 근데 3번, 4번은 없어서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주시면 읽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46쪽에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조금 있다가 이와 같이 유럽의 곡식의 어머니, 곡식의 딸이 여기요.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요. 이 굵은 책들에서 그걸 좀 달아놨어요. 좀 제목을. 원본에도 없는 거를 이 번역자가 중간중간에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주세요. 246조 밑에서 12번째 줄 패널과 시작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3번 인간으로 화신한 동물 정령.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죽지 않는 노파. 그리고 봄마다 새를 보내서 동물을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이 제목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48쪽 맨 위에 근대 초기 유럽의 곡식의 어머니와 곡식의 딸 여기다가 이 제목을 달아주시면 읽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곡식 동물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으면서 또 이것도 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자, 지난주에 나눠드린 페이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페이퍼 많습니다, 여기. 그거 지금 공부했던 요거에 대한 보완 설명입니다. 요거에 대한 어머니의 딸. 요거에 대한 보완 설명이고 이 두꺼운 두 번짜리에서 따온 겁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테고요. 거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아까 나왔죠. 한 가운데 페이퍼 1쪽에 간단히 말해서 정령신앙이 이신론에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한마디로 하면 종교로 보면 되죠. 신. 정령에서 신으로 옮겨간다 그랬죠. 나무 하나하나에 정령이 살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 숲 전체를 관할하는 신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신 두 가지예요. 신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있느냐 초월에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신으로 본답니다. 이 세상에 있느냐 혹은 이 세상에서 초월해 있느냐.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제 관여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세계에 나가면 초월성만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내재하고 있진 않아요. 내재하고 있진 않고 만들고 예전에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뒷손만 뒷짐 지고 보고만 있다는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많이 지지했었던 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의 쉬운 말은 이것은 종교입니다. 정령이 종교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종교의 이신론으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턴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굳건히 믿었었던 그런 신앙이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연신론.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거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테르스 아까처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책에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조금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이제 요 곡물 수학자 곡물을 수확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리테르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드시 이제 수학기나 이런 걸 보면 또 파종기나 보면 반드시 옛날에 걸음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따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전에. 그게 또 그렇게 죄스럽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 재물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재물들도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갖고 근데 그 살 도려내고 그 아픈 걸 생각을 하면 후회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인간으로 화신한 동물 정령. 요 제목과 요 제목은 제가 달았어요. 요 동물 정령, 인간으로 화신한 동물 정령의 살의
요거는 그 원래가 명칭이고요. 요건 제가 리테레세스, 요것도 리테레세스구나. 리테레세스 얘기하다가 어떤 노래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리테레세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읽어놨습니다. 곡물 정령에 대한 거는 정령이 인간을 화신한 얘기는 아까도 나왔었죠. 절대적인 죽지 않는 노파가 있어갖고 등등 이런 얘기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북유럽의 곡식, 그 그리스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데메트르하고 페르세폰에 있었죠. 그게 북유럽으로도 가고 있었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쪽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신화 전설이 원웨이 발상기인 거죠.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리테르세스예요. 이집트에는 마네로스라고 불렀고, 페니키아에서는 리너스라고 불렀고, 이런 것에 준하는 대표적인 게 이 서남아시아나 서아시아나 이쪽에 대표적인 게 리테르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마네로스도 좀 나는데, 리노스도 좀 나는데, 이거 입에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림이라도 한 장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이게 그 황금의 손,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는 미노스, 마이너스 그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 무슨 아들? 의붓 아들이래요. 그 사진이라도 좀 찾아볼까 싶었는데 없고 읽는 거 보니까 리레아세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리레아세스 이걸 T 발음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그거 이렇게 어떻게 쭉 새벽까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리스인이 마네로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로스가 뜻은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그냥 뭐 사람 이름이기도 했고 뭐 주여 저것처럼 아도니스처럼 주여 그렇게 부르는 탐무주를 이제 애도 하면서 주여 주여 그러던 거를 그리스 나라의 사람들이 잘못 아도니스구나. 그러니까 탐무주를 아도니스라고 잘못 불렀듯이 이것도 잘못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옮겨올 때 좀 잘못 옮겼든지 재미있게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역이 좀 다르죠. 지역이 조금 근데 여기 이집트고 여기 페니키아, 서아시아 거기죠. 뭐라 그랬죠? 반달 지역. 초승달지. 그쪽이에요, 그쪽. 저기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 생겨난 그 문화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문화 같아요. 거기서 이제 탐무주도 나왔었고 그 전에는 길가메시도 나왔고 길가메시 이슈타리 얘기도 나왔고 길가메시 홍수 얘기는 유명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길가메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영생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슈타르가 나중에 이제 남편 찾아서 혹은 자기가 이제 지상의 신인데 지하도 점령하기 위해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갔다가 이제 정복하려고 하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올라오는 얘기. 그 두 가지가 그 이후로 인류에 엄청난 모티브를 준 거죠.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일단 책 보면서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리테레세스가 나온 겁니다. 마네로스가 리노스인데 이거는 이런 전설이 있나 봐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남자한테 이제 음식을 잔뜩 주고 접대를 한 다음에 곡식을 되게 해요. 옛날에 이제 노동력이 모르는 건가 노동력으로 통할 테니까. 그죠? 여자애들 싫어했던 그런 것들도 다 노동력에 관련된 것들이고 뭐 기니까. 그 다음에 죽인대요. 리테레세스가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를 이제 죽인 게 헤라클레스라는 얘기도 있고,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리테레세스라고 하는 거래요. 리테레세스라는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리테레세스라고 하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수학기의 간섭이더라. 그렇죠? 수학기의 간섭이죠?
수학기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붙잡아다 인식시키고 죽이고 그래서 또 강물에 집어던지고 등등 이야기를 찾아도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생뚱맞은 곡식배기 한 다음에 죽이니 이게 뭐냐를 안만 쓰라도 뭐 동영상도 찾아보고 저 구글도 찾아보고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진짜 한번 그 다음에라도 알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테러스를 보니까 이게 수학기의 이야기더라. 그죠? 수학기죠?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읽다 보니까 아 예전에 유럽에서 아까 공부한 거 유럽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리테러스하고 유럽의 수학기를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예요. 공통적이더라 이거죠. 수학기의 관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학기가 수학기의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예 리테러스의 수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아예 비교를 해버렸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다음 장에 나올 테고 요 얘기도 나와요. 아까 조금 아까 있었죠. 죽음 저기를 이거 인신재물 얘기. 그러니까 리테러스하고 유럽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리테러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본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수학기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충 뭐 그래도 감이 잡히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을 했죠. 이런 비교가 가능하네요. 곡식배기 경쟁을 시켰어요. 빨리 배기. 그 다음에 정령을 살해했어요. 살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저것도 사실은 살해잖아요. 데메테르하고 페르세포네. 근데 다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로 가니까 저 살해하는 게 또 다시 이제 부활로 가는 맞은편에서 부활이 있으니까 살해하는 얘기가 흔치 않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방인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들이 유럽하고 요 리테러스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된 의견인 거예요. 꼴찌가 되지 않게 해서 빨리 일을 한다. 리테러스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정령은 죽인다. 죽여서 죽이는데 비를 부르는 주술이다. 그 다음에 곡식 빼는 사람. 맨 나중에 곡식 빼는 사람이 그 안에 논밭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물인 경우를 봤죠. 동물을 정령이구나.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여자, 아까 여자 있었죠? 여자, 사람 이런 거를 이거 정령이네, 이거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잡아서 죽이겠죠. 그렇죠? 죽이는 얘기가 사실 옛날부터. 그래서 가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이 저기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돼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저 북유럽 신화 이런 거 보면 살벌하기만 했지 우리 정서에는 이제 안 맞는 이상한 소리 하고 아시아 신화는 그런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뭐 그게 그거겠죠. 뭐.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갔든 간에. 어디에서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 왔건 간에 어쨌건 두 개를 뜯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리테러스만의 그 특성일 수도 있고 유럽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교점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잡아 죽이는 거죠. 포니족하고 이 콘드족 얘기가 나왔는데 포니족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이걸 이제 그 다른 책에서 제가 갖다가 두꺼운 책에서 갖다가 예를 좀 들어놓은 거예요. 포니족에서 이런 소녀를 갖다가 심장을 꺼내 먹고 체온이 아직 있을 때 뼈와 살을 발라갖고 채 썰어서 장비에 담아가지고 옥수수밭으로 가서 예, 죽처럼 또 끓여갖고 끓이고 흙을 덮고 이런 얘기들이
이거 이제 책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갖고도 오시죠? 이것도 두 번째 그때 또 어떻게 잔인할까 그러고 호기심이 많겠습니다. 없어요, 별로. 이건 다른 데서 가져온 거고, 이거 읽어볼까요? 네. 네, 찢겨진 중에 한 덩어리는 사제가 파놓은 구멍에다 묻고, 나머지 한 조각은 나눠 먹고, 그걸 파묻고, 나머지 부분, 머리, 내장, 뭐 이런 것들 태워갖고, 거기서 나온 재를 이제 핵곡식에 다음에 이제 그걸 뿌리고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리트에서 다시 오는데 이 리트에서는 이미 뭐 얘기했어요? 인신지물을 얘기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리트에서는 처음에 나온 이 리트에서는 이런 그 순하게 시작을 해요. 그냥 그래도 사람 죽이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섬찟하게 느껴진 게 만들어만 느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신공양을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리테르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신공양적인 뭐죠? 공양적인 그런 걸 아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아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런 것들 여기 가기 전에 다른 얘기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페이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6쪽 좀 보겠습니다. 페이퍼라서 좀 질문하시고요. 251쪽 네 번째 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폰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이며 죽어가는 신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 신화를 거론한 것도 페르세폰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어가는 신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 신화를 거론한 것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어서 죽어가는 신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봐도 없길래 이게 뭐야 그러면서 없길래 이제 그 원본을 좀 본 겁니다. 페이지 3쪽 좀 보세요. 페이퍼. 미칠천원 부분으로 옮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읽어볼게요. 미칠천 부분 3쪽에 있는 거.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심 사건은 페르세폰의 죽음과 부활이다.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신거신으로서의 페르세폰의 여신을 가지는 성격과 더불어 그 신화를 아도니스, 아티스, 오시리스, 디오니스 숭배와 연결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아티스, 아도니스, 오시리스, 디오니스 숭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아도니스만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입니다. 또한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신화는 죽어가는 신에 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지난주에 네, 지난주 겁니다. 혹시 페이퍼 없는 분들에서 몇번 계십니까? 꼭 가져오라 그랬는데. 복도가 됐으면 복도에 나가 있어야 돼. 나가시죠. 나가시죠. 아유, 그럼 아까는 나가면 더 좋았는데. 나가려니까 학교를 나가버려. 조금 아까 교과 사건 읽을 때는 따라오신 거죠? 네. 진짜 나가버려. 보겠습니다. 그놈 찾으러 엄청 돌아다녔어.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심 사건은 이쪽 친구들이요. 상담대
페르세폰의 죽음과 부활이다.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신물신으로서의 페르세폰의 여신이 가진 성격과 더불어 그 신화를 아도니스, 아티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숭배와 연결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 이걸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런 책들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차곡차곡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없이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감각이 떨어져서 잘 안 읽혀요, 이게. 예, 그런데도 어쨌거나 다 빼고 여기서는 아도니스만 얘기를 한 거죠. 아티스, 오시리스, 아까 오시리스도 아까 제가 잠깐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죠.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신화는 죽어가는 신에 관한 우리의 논의 속에서 지금부터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까하고 달라요. 죽어가는 신화 우리 논의 안 했어요. 죽어가는 신에 대해서 논의 속에서 이게 페르세폰의 이야기하고 데메터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와 동방적 종교의 두드러진 특징이 신의 연례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념의 기원이 과연 추루꾼과 포도 경적자들에 의해 옥수수 다발과 포도나무 사이에서 행해진 소박한 농촌 간섭에 있는 것인지 또는 양자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정말 존재하는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들어오시더라도 집에 가서 그거 읽어보죠. 저는 한 10번 10번 읽었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 찾느라고 몇 시간 지나가고 읽느라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 그 다 뒷부분 4, 5, 6, 7번째 줄 그리스나 교과서입니다. 그리스나 동양에서 눈에 띄는 숭배신앙인 신이 매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원형이나 유사한 예가 곡식을 배양할 때나 포도를 수확할 때 밭에서 거행하는 소박한 의식에도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나 동양 그래서 페이퍼로 다시 오겠습니다. 3쪽에 따라서 그리스와 동양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동방종교 그래서 이 동양이라는 말이 걸려서 또 한참 몇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다 이제 원서를 찾아보니까 이 소리였지 이런 거지.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때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고대인의 미신과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인정했다. 고대 종교의 시작은 아직 애매한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베일이 벗겨져 있다. 그 다음 문장 아도니스 숭배를 시작한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시리아다. 시리아에서 곡식이나 포도의 수확기에 나름대로의 관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에서 전국적으로 거행된 의식과 비슷하다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 자신도 놀랄 정도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나라는 다 뺀 거예요. 아티스,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이런 이런 얘기 다 뺐어요. 자, 4쪽 좀 보겠습니다. 페이퍼 4쪽. 그 미술친 부분으로 조금 해줘야 미술처럼 해줘야 이해가 돼요. 쉽게 돼요. 결정적으로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시리스와 아도니스, 아티스 숭배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끝을 내야 돼요. 오시리스와 아도니스, 아티스 숭배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각기 이집트와 시리아, 프리지아를 본거지로 삼았다. 이 나라들에서는 각각 수확기와 추수기와 포도 수확기의 일정한 관리에 따라 등등등등 그렇게 읽어주는 게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집트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밑에서 5번째 줄 251쪽에 교과서 읽다가 이집트에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이제 한참 찾다가 보니까 교과서에서 건너간 부분이에요. 이거는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다른 책에서 그걸 가지고 왔다 밑에도 옮겨놨습니다. 그걸 읽으니까 이집트에 이렇게 있었다는 비슷한 관습이 뭐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서 독서를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밑에 5번 줄을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농부들은 설령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할 때 남모르는 즐거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깊은 슬픔으로 위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물신의 몸뚱이를 낫으로 잘랐으며 이번에는 곡물신을 방앗간에서 가루가 되도록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 관습에서는 수학시 최초의 한 답안을 자를 때 탄식하면서 이시스에게 죽음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호소는 그리스인들이 마네로스라고 이름 붙인 감상적인 노래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니키아와 소아시아 같은 예, 어떤 다른 지방에서도 수학기에 슬픈 가랑이 노래를 불렀다. 소아시아 같은 소아시아라고 어떻게 이렇게 소아시아? 서아시아? 예, 소아시아. 조금 다르죠? 우리가 부르는 지금 중동 지역이 거기가 소아시아죠. 예. 그 다음에 피니키아 이쪽에 시리아 이쪽이 소아시아고. 이 음울한 노래들은 기실 농민의 나지에 사는 마리에서 나타난 소아시아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망가에 붙인 마네로스라는 이름은 죽은 신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에 종종 등장하는 구절인 그대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나면 이해가 좀 쉬웠고요. 그래서 읽어보셔야 애쓰신 김에 이것만 읽으면 한 가지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특히 네, 3페이지에 처음 했던 거. 죽어가는 신. 여기 251쪽에다가 번호를 붙였어요. 1, 2, 3, 4. 여기도 지금 번호를 붙였어요. 여기다가 페이퍼에.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김에 251쪽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맨 앞에 거기다가 이거 제목 붙여주시면 돼요. 251쪽 맨 앞에 곡물 수학자의 노래, 곡물을 수확한 사람의 노래. 그 다음에 25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이게 요겁니다. 곡물 정령의 사례. BTLS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곡물 정령을 살해하는 이야기. 앞에 거는 제가 나름대로 장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5쪽에 3번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위한 인신재물. 뭐냐면 맨 밑에 255쪽 맨 밑에 밑에서 5번째 줄. 그렇다면 미개 사회에서는 풍부한 결실을 위한 농업의식에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밝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258쪽 두 번째 줄로 가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인간으로 하시는 곡물 정령의 사례. 258쪽. 두 번째 줄. 예, 거기서부터가 이겁니다. 인간으로 하시는 곡물 정령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58쪽 좀 볼까요?
인간만 얘기하고 시간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해요. 5분만 주십시오. 258쪽에 4번이었죠. 우리 페이퍼는 4쪽입니다. 이 제목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동물정령을 표상하는 인간의 사례,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동물정령을 표상하는 인간의 사례, 이게 뭘까? 암만 들어봐도 이거대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걸로. 인간으로 하시는 동물정령의 사례. 거기 보면 258쪽에 보면 네 번째 쪽 볼까요? 처음에 베어낸 그 위구나 그 위에 곡식의 씨앗에 재물을 피나 화장하고 남은 재를 섞는 미게리 관습과 처음에 베어낸 곡식의 씨앗을 봄에 뿌리는 씨앗에 섞는 유럽인의 관습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페이퍼 4쪽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이제 그 예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읽고 이 교과서를 읽으니까 아 이렇게 죽였구나. 네. 이게 여기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씨앗을 재물에 피나 화장하고 남은 재를 섞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안 와서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찾아본 거예요. 박규태 책 2권짜리에서 2014가 아니라 204가 돼야 되나요? 204 글자 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콘드종은 어떻게 했고 뭐 등등등등 이걸 이제 읽고 보니까 다시 와서 이제 258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5쪽에 이렇게 있고 5쪽에 1번, 2번 있죠? 1번, 2번 그것도 예를 든 겁니다. 그 뒤에 조금 아까 것처럼 그 위에 그 곡물정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이것도 그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집에서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줄 친 2번, 1, 2번 1, 2번 밑줄 쳐놨죠. 곡식의 씨앗, 5쪽에 중간 아래 1번 곡식의 씨앗은 재물의 피나 확장하고 남은 재를 섞는 미개인의 관습. 이것도 잘 구체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서를 찾아보니까 그 밑에 7번 주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처음 베어낸 곡식? 이게 뭐야? 처음에 베어낸 곡식. 이게 뭐냐 보니까 마지막 곡식단이었던 거예요. 밑에 밑줄 쳐놨죠? Last sheaf라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곡식단을 처음에 베어낸 곡식이라고 했구나.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찾아가 보고요. 6쪽으로 가면 네, 이건 이제 유럽인의 관습입니다. 아까처럼 아까 4쪽, 5쪽에 걸쳐서 있는 것처럼 유럽인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얘를 이제 여기저기서 찾아온 거예요. 단을 만들어 오는 마지막. 그 시스템까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같아. 벽을 때도 손으로 대면. 예, 아까 제목을 왜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 책에 그냥 그 소목차를 가지고 와서 동물 정령을 표상하는 인간의 사례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놓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아, 사람 모습을 했구나, 공물정령을. 그 공물정령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띤 공물정령을 살해한다. 이렇게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감동이 좀 없으시죠? 하시는 김에 프린트물하고 그걸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충 설명 좀 한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업이죠?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고비예요. 요걸 못 넘어서서 한 가지를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넘어서야 기억 안 나는데. 저도 한두 달 중에 아마 여기에다가 참여한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이게 안 읽혀요. 기억도 안 나는데. 책을 다 갖다 놓고 지금 책을 막 5권, 10권을 그냥 펴놓고 앞에다가 돌아가면서 마치다도 헤매는 게 더 많죠.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요 정도 되니까 아,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내서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50분 동안에 앞에 부분은 영화를 좀 보고요. 후반부에는 요거 마저 끝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량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시죠. 요약을 정영 선생님 하실 거니까 이거 건너가세요. 네, 이 양해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나이스. 이거는 다 아시니까 건너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인 이 황금가지에 대한 게 끝을 맺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하는 정도예요. 한마디로 하면 발데르가 등장을 하는데 발데르가 나무의 신이자 동물의 신인 거예요. 숲의 왕이 누구냐? 발데르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발데르, 동유럽 신화의 발데르. 조금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나중에 동유럽 신화로 아유 고3 수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샤넬과 스트라벤스키 한 50분을 필요한 것만 앞과 뒷 부분만 그 다음에는 그 지옥의 묵시록 그것도 필요한 부분만 특히 뒷부분만 그 다음에 또 수업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